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블룸버그 TV와 진행한 일본 현지 인터뷰에 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관련해서 3개월 단위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일 뿐 확약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 TV 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TV 제조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중국은 자국 TV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일 장중 4%대 상승해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0.09% 오르며 출발한 주가는 이후 오름폭을 키우면서 4% 안팎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113만 5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이버는 7일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 2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이 5,42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매출 10조 7,377억 원, 영업이익 1조 9,793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각각 11%, 3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지만요.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전략들을 세우셔야지 또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밝아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다양한 분석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께서 시장 전략들 꼼꼼하게 잡아주실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소통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후 시장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오늘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눈이 많이 오는 금요일입니다. 네네. 네, 오늘 또 저희가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바로 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오크 마크인터가 KB금융의 지분을 인수했다, 지분을 신규 매수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네. 이 이야기 짚기 이전에 사실 어제 KB금융 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주주 환원 실망감들도 좀 시장에 도래가 됐는데 같이 좀 엮여서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작년 초였어요. 밸류업이라는 명목으로 당시에 부각이 되었던 게 금융주 같은 경우가 주주 환원의 확대 가능성을 놓고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실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 표본을 보여줬었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 10배대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추면서 신고가가 연속 나타나기도 했었고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 정책에 빗대어서 실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순이익단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배당을 내놓을지,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화된 정책을 내놨었어요. 그러면서 2025년 올해 들어섰습니다. 밸류업이라는 정책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기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주주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
주주,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에 배당이란 게 본업 가치가 있는 와중에 더해진다라고 하면 순이익단에서 도출되는 시가총액의 비율 같은 경우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기타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를 하면 시장의 수급에도 긍정으로 빗대어 볼 수 있다 보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는 강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정책 같은 경우가 희석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타났어요. 다시금 밸류를 보는 시장입니다. 이제 3월이 되면은 공매도 재개도 이루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PBR 기준으로 1배 이하죠. 한 0.6배 정도 수준의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여기에 대고 공매도를 단행하거나 기관 같은 경우가 공매도를 단행하기에는 밸류 매력도가 강하게 부각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금융주 같은 경우는 다시금 밸류 매력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고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 시각으로는 부정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치 판단에서 합리적인 가치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어요. 종목 같은 경우가 밸류가 비싸면 그만큼 하락할 수 있는 거고 밸류가 싸면은 공매도 환매수 같은 경우도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 보니까 선순환 측면에서 공매도 같은 경우의 재개는 시장의 유동성이 우호적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금융주 같은 경우가 지금의 평가 절하를 딛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금융주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밸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주입니다. 네, 앞선 헤드라인에서 오크마크가 이제 KB금융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사님? 우리가 외국계 펀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행동주의 펀드의 성격인지 가치주 성격인지 아니면은 가치주의 성장주 성격인지를 대입해 볼 필요가 있고 지분 신고가 이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5% 이상 지분 매입을 해서 신고를 하는 기업들은 단기 매매로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 형태의 성장, 그다음에 배당 정책의 확대를 놓고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매수를 한 펀드 같은 경우는 가치주 성격의 펀드예요. KB금융을 매수했다라는 거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서 매수를 한 겁니다. 글로벌 기업의 IB땅 같은 경우 지금 PBR 0.9에서 1배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IB 성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를 할인을 대입해 보더라도 PBR 기준 0.7배 정도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KB금융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40%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방향이 맞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치주 성격의 펀드 같은 경우도 그런 하나의 계산을 대입해서 진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월이에요. 3월부터는 이제 가치주 성격의 메리트를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복원이 빠를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외국계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우리 국내 금융주 쪽으로 시각을 넓혀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금융주들의 탄력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험 증권주들까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주 쪽에 이번에 그 세법 관련된 부분이죠. 기존의 IFRS 같은 경우가 개정이 한번 되었을 때 그 개정에 대해서 등재되는 문제로 비용 같은 경우를 한 번에 다 떨고 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 비슷한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생명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려되던 부분은 매력적인 밸류업이라는 정책이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희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뭐 바뀔지 말지는 모르겠죠. 그다음에 지금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반대되는 쪽 같은 경우는 은행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자본주의 시장에 주식 시장에 역행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가치평가 절하를 받고 있는 금융주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 있는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원하는 그런 뭐 정부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금융에 대해서 이익 환수를 하는 게 아니라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맞고, 여기에서 기존의 밸류업 정책에서 금융주들이 추진을 해왔던 주주 친화 정책들이죠. 자사주 매입, 배당의 확대, 이런 부분에 되려 메리트를 주는 거죠. 세금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거나 그런 부분에 확대를 해준다라고 하면 특이하게 우리나라가 평가 절하받고 있는 금융주, 이 상황이 이제 글로벌 단에서 키를 맞출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보험, 금융 그리고 또 증권 쪽의 섹터들도 두루두루 한번 저희가 전략들을 잡아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B금융 최근에 주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게 사실 대규모의 주주 환원이고 주주 환원을 늘리기도 했었는데도 실망 매물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상각에 관련된 부분은 한 번에 반영할 수도 있죠. 그게 뭐 PF는 대부분 줄여놓기는 했는데 뭐 이참에 한 번에 반영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안고 그와 함께 밸류업 정책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놓고 시장에서는 좀 주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밸류업 정책 같은 경우는 조금 형태가 변하더라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뭐 세법 개정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었었고, 뭐 상법 개정이라는 명목 같은 경우가 주주와 기업을 위해서 밸런스 조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기업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 불투명성에 따라서 이와 같은 주가 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방향 같은 경우를 좀 명확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가 강세가 다시금 나타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사실 어제 전반적인 금융주가 하락을 하는 게 또 KB금융에 관한 실망 매물들이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 금융주 다시금 시장에서 가치를 받으려면요. 그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주시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계속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저도 처음에 출시됐을 때 며칠은 보다가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서 크게 재미는 없네 이러고 좀 안 보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3월에 주총 시즌이 다가온다라는 점을 다뤘었죠. 그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불투명한 그 제반의 여건들, 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정책에 대해 연속성 같은 경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그와 함께 그 3월에 주총 시즌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개인 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증자라든지 분할 부분을 단행을 할 때 분할에 대해서 뭐 분할 비중, 그다음에 증자에 대해서 진행이 될 때 높은 가격의 삼자 배정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그 혜택을 못 누린단 말이죠. 이게 주가가 희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시장의 우호적인 밸류업 같은 경우가 동반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할인받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만큼의 밸류를 찾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급선무입니다. 할인받고 있는 요인 같은 경우가 뭐 시장에서 매도가 많이 나와서 이런 대로 기울어서 기대어서 생각을 하기보다 정책을 주식 시장에 자본 시장에 우호적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나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선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이 제반 환경 같은 경우가 해소가 돼야 되겠고 그와 함께 좀 밸류업과 관련된 주주와 그다음에 대주주 간에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경우를 해소를 해야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면서 이번 3월 주총이 약간은
이 시각들을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3월 주총 시즌 같은 경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업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 밸류업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탄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조금 이제 포인트적으로 좀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사님? 예, 작년에 밸류업이 시행이 될 때 외국계의 리포트에서 다뤄졌던 부분은 코스피 3000의 시대가 열리는가라는 헤드라인까지도 나왔었어요. 네, 거기에 논리는 뭐냐면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밸류업을 진행을 했고 그에 우호적으로 정부와 기업과 이 시장 참여자들이 화답을 해주면서 지수는 올라갔단 말이죠.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타국 같은 경우 과거에 약간의 역사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괜찮은 부분은 따와야죠. 역사에 묻혀서 그게 뭐 일본의 사례니까 우리나라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시각보다 그 가지고 올 부분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 성공했던 밸류업 같은 경우를 지금은 좀 불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기업들이 속해 있을 때 구성 종목 같은 경우도 택할 때 좀 논란들이 있었어요. 뭐 특이하게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크다는 이유로 포함되기도 했고 금융주 중에서도 KB금융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빠졌었단 말이죠. 빠졌다가 뒤에 또 고려되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계속 있어 왔어요. 하지만 뭐 시장에 자금은 유입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와 여기에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한 번 더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셔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서 뭐 매력 있다고 말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력이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다행히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좀 대입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밸류업 지수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자체의 매력도를 좀 부각시켜주면 어떨까 그런 맥락으로 한번 이야기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잘 복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또 헤드라인 통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나눠봤습니다. 시장 전략 받아보는 데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증시에 관한 이야기들 한 번 더 짚고 갈 예정입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면서 한국 시장에 관한 힌트를 얻어보시기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서 방어주의 성격이 깨졌다라는 그런 헤드라인 좀 눈에 띄어서 저희가 좀 풀어봤기 때문에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겠죠. 1월 시장이 끝나고 이제는 2월 중순께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올해 우리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초에 대부분의 미국 투자 은행들, 글로벌 IB들은 그해, 그러니까 2024년 미국 시장이 상승세를 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죠. 왜냐하면 미국의 기술주들의 주가가 이미 충분히 높았고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되며 경기 둔화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아니었죠. 2023년에 이어서 2024년도 M7을 비롯해서 미국의
기술주들의 상승 랠리가 눈부시게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20%나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이 미국 투자은행들의 예측은 틀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작년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전망을 내놨었던 투자은행들 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10%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작년보다 주가 수준이 더 높은 상황 그리고 고금리도 꽤나 지속이 되고 있죠. 자, 경기도나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추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작년에 9%였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20%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15%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악조건들 속에서도 추가 10%까지 상승세를 그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새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세를 그리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꼽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월 휴가를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월 휴가라는 것은 시작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초에 좀 상승세를 그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1월 주가 흐름이 1년 전체 주가 흐름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계적으로 한 해, 그러니까 그해 1월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1년 동안 주식시장은 80% 이상의 확률로 상승세를 그린다고 합니다. 자, 1월 상승률 살펴보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았습니다. 4.9% 상승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는 우리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품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월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힌트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딥시크가 던진 공으로 인해서 AI 관련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서 중국 기술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이 되고 있죠. 이 상승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국내 시장처럼 좀 저평가된 주식이거나 미국 소비자 업종과 같이 좀 변동성이 적은 주식들 상승 가능성까지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인해서 내수주의 좀 수급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월 3일에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양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일이 있었죠. 이날 개인과 외국인, 기관 이 3대 주체 모두 국내 소비와 관련된 내수 업종을 집중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 행동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전통적인 방어주로 분류가 되는 내수 관련주에 대해서는 대외적 이슈에 덜 민감한 건 맞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국내 내수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면 방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소비 경기 침체가 역대급으로 장기화가 되고 있다고 하죠. 연간 증감률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2021년에 5.8%를 기록하고 나서 2022년부터 시작해서 3년 연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급격하게 고꾸라졌는데 살펴봤더니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21년 만에 실제로 최대 낙폭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매 판매가 크게 꺾인다라는 것은 내수가 정말 밑바닥부터
침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아직까지도 정치적 상황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수 부진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취해야 하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이 제품을 파는 재화 산업보다는 좀 서비스 업종이 비교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업종으로 거론하고 있었던 것은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산업으로 볼 수가 있었고 그 이유로는 교육량 감소에는 재화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고려를 했을 때 자동차주 역시도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리기판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처음으로 직접 생산키로 했죠. 복수의 소부장과 협력을 해서 독자적 공급망도 구축키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장 들어서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결국 상한가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규장에서 또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24% 상승세 보이면서 장 마감, 오늘도 두 자릿수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올해 안에 4공장이 완전 가동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5% 이상의 슈팅 나오기 시작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시총 3위 자리 정확하게 안착한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거래일 연속해서 두 자릿수 장대 양봉이 있었죠. 오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4%대 내림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비아디가 차기 모델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할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HL만도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5% 폭증했다고 합니다. 호실적을 꺼내놨었던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SOS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희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처음으로 또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밸류체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시장 한번 체크하고 왔다면요. 또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자, 오늘 시장 한 줄 평은 어떻게 또 표현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 한 줄 평은 성장주의 강세 지속. 아, 그렇게 보시나요? 네, 말씀을 네. 드립니다. 성장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새로운 한 해가 열리면서 우리가 바라볼 점은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대기업의 사업계획 발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 그다음에 대기업의 투자 단행이 되는 산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어떤 정책이 진행되는지가 핵심이었는데요. 나타난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단행을 했죠. 지분 투자를 미리 단행했던 로봇 기업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을 늘리는 모습이었고, 그 기업은 뭐 신고가로 주가가 화답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 같은 경우에서 핵심이 재건 부분이 있어요. 네. 재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제 HD현대건설기계는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비춰봤을 때 캐터필라, HD현대건설기계 동일하게 재고에 대한 부분은 소진이 되었지만 2025년에
뚜렷한 수요 회복 같은 경우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내비쳤는데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정책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행이 되면서 수요에 대한 진작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인프라 투자 단행보다 3배 정도 수요 강도가 강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북미의 뭐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기업이 진입하지 않은 하나의 재건에 관련된 제품의 시장이 있어요. 그게 뭐 콘크리트와 관련된 하나의 뭐 차량 부분인데요. 그게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기업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건 관련해서 부각이 될 때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트럼프 정부의 재건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부분이 공개가 되었죠. 뭐 유출이 됐다라고는 한데 그 부분은 뭐 시장에 나타났던 부분 그대로 예상했던 부분보다 강도가 더 강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부분을 인지를 하는 거죠. 아, 이게 2, 3, 4, 5월에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실화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역시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고 시세의 연속성은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2배, 3배 그 정도 가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성장은 바로 이런 거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의 중심을 안고 대기업의 투자 단행이 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건,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부각되는 원년일 수 있다 보니까 종목들의 시세가 이렇게 낮다고 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의 심리를 바로 행동으로 하기보다는 이 심리 같은 경우를 억누르고 시세의 극대화를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3월에 공매도 재개가 되잖아요. 네. 이 심리로 인해서 2월에 모든 걸 승부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심리가 더 강해요. 그러면 이때는 누리는 거죠. 예, 3월 가서는 난이도 높아지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하면 되다 보니 이 성장주의 강세는 심리에 대한 부분도 뭐 더해진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도 어렵습니다. 근데 3월에 더 난이도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하니까 그 대응점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공매도 재개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짧게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아까 우리가 금융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가치로 거래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비싸면 거기에서는 공매 같은 경우가 들어와서 주가 같은 경우가 누를 수 있는 거고 가치평가 절하를 받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새로운 모멘텀이 더해지면 공매도를 칠 수가 없죠.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명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초점으로 맞춰서 기업을 볼 수가 있어요.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의 난이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공매도 재개가 되면. 왜냐하면 비싼 종목 빠지는 거고 싼 종목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매도를 치는 주체 같은 경우가 이제는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이 뭐 어느 정도 뭐 전사나 이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공매도를 치면 그 반대의 포지션에 매수를 잡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도 시장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합리적인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또 열어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공매도 재개 이후의 시장 전략들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면밀하게 좀 세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에 집중해볼 이슈 살펴보셔야겠죠? 오늘의 5이슈, 이사님께서는 어떤 이슈에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5이슈는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 진출입니다. 정말 뜨겁게 또 시작을 달구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볼까요, 이사님? 기존의 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제기가 되는 밸류체인 속에서 발열이라든지 전력 같은 경우에 대응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유리기판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 와중에 난이도는 존재를 하죠. 유리라는 원장의 특성 같은 경우가 충격에 약하다 보니까 좀 금가는 현상, 깨지는 현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잡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어요. 삼성전기가 원래 유리기판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정황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신사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 세 가지 축이 로봇, 유리기판,
나머지 하나는 뭐 추후에 밝혀지겠죠. 예, 모르시는 겁니까? 알고 있는데 네, 오늘 다 말씀해 털어놓지는 주세요. 않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음 알겠습니다. 시간에 또 오늘 보신 네. 분들이 또 보셔야 시간에? 되는 다음 네. 시간에 또 여는 걸로 하고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대기업에 투자 단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주도주군으로 등극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가 발주가 이제 나오겠고 관련된 소재 같은 경우가 따라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관련된 뉴스가 있었을 때 YC캠, 필옵틱스 이런 종목들이 강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제 시세가 강하게 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 갭 상승을 하고 조금은 주가가 정체 상황에 있지만은 모멘텀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에 속할 수 있는 파일럿 테스트를 했던 장비사들을 파악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소재 같은 경우를 계속 납품해 왔던 기업 같은 경우가 소재에 대한 부분의 납품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답은 어제 가장 강했던 두 가지 종목에 있어요. 그 종목 같은 경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추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유리기판 쪽 계속되는 모멘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앞서서 이사님이 힌트를 주시긴 했었지만 네. 오늘 관심주를 한번 보면서 자세히 또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에 힌트가 있었을까요, 이사님? 장비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파일럿 테스트라는 하나의 테스트 장비가 먼저 들어가고 라인 한 개 같은 경우를 돌려보고 나서 또 테스트를 할 때는 몇 개 장비를 더 들여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수율이 나오면은 이제 대규모의 장비 발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대규모의 장비 발주가 나올 때는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당장 상용화가 아닌데 왜 장비주들이 강하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파일럿 테스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한 거죠. 아,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했기에 기사를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여기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파일럿 테스트 같은 경우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장비 발주도 나올 수 있음을 정황상으로 열어둘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황이란 점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냐면 이 종목이 좋으니까 장비 사업을 하니 관련주니까 그렇게 매수하고 접근하면 큰 시세 같은 경우를 못 먹고 나오게 돼요.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정황을 파악을 해야죠. 대규모 장비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가깝게 지금에는 도래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초기 시세 같은 경우가 났을 때는 차트를 보면 주가가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장비주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12%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거네요, 이제는. 그죠? 긴 호흡으로 볼 수가 있고 주가는 근데 오늘 좀 떴잖아요. 네, 어제 오늘 네. 보면 뭐 10% 이상, 뭐 12% 그러면 20-30%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평 이격 이렇게 차트 통해서 대입을 해보시면 좀 벌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좁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 편입을 하면 그래도 또 이 다음에 뭐 재료 부각이 됐을 때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보니까 아래 같은 경우는 좀 닫혀 있는 상황, 위는 열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기업 SKC도 하고 인텔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쪽이 뭐 데이터 센터 쪽 이쪽도 필요로 하고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다 보니 올해가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성장에 대해서 주도주가 부각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네. 여쭤보자면요. 그럼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유리기판 관련한 실적들이 숫자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는 납품을 해서 네. 이번 분기에 반영이 돼서 실적은 나올 거예요. 네네. 예, 그런데 본 장비에 대해서 발주가 나가게 되면 그때는 뭐 조 단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안고 그렇네요. 보는 네. 거죠.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본 장비 납품이 이루어지면
주가는 뭐 그렇네요. 볼 수 없는 주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설레발은 안 됩니다, 절대. 이게 제가 네. 한 번씩 나와서 설레발을 좀 치면 그때가 조금 주가가 단기 고점일 수 있다 보니까 저를 네. 지표로 활용을 하셔서 좀 종목 이사님 같은 지표. 네, 종목은 잘 활용하셔서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쪽 산업들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리기판 관련한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잡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성우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섹터군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 또 리스크가 있는 이슈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도 넥스트 마켓에서 우리가 피해봐야 할 그러한 기업들과 섹터군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프로젝트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죠. 과연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지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짚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한 첫 번째 시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추 결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시행했었을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규모로 성장할 만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첫 번째 결과에서 경제성이 확보할 만한 그러한 시추 결과를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탐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다시금 탐사를 통해서 확보한 그런 물질들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현실화 가능성들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한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에 관해서 하나의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요. 90%를 육박합니다. 물론 이전 수치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우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이 수입을 통해서 의존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되고 이 자국에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에너지 의존도를 확 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305억 달러에 달하고요. 하나로 환산하자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 천연가스 수입액은 5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현실화 가능성일 거고요. 첫 번째 시추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급락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오늘의 한국가스공사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넓혀봤습니다. 조금 더 넓게 봤더니요. 한국가스공사는 이러한 시추 결과가 발표가 된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급락 양상을 시현하고 있고요. 화성밸브 역시도 16% 급락, 한국석유도 13%
10% 이상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비관론 그리고 낙관론 모두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국제 사례와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의 멕시코만 가스전 개발 역시도 수차례의 연구 끝에 그리고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후에 시추에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맥락 때문에 정부에서는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직까지는 6개의 지역이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산이겠죠. 이미 예산 삭감은 진행이 됐습니다. 정부가 지출하기로 했었던 500억 원 중에요. 무려 49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댈 수 있는 돈이 이젠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석유공사가 이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요.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자본 잠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가 삭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요. 최종 결정은 2025년 3월 달에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이 일정에 맞춰서 대한고래 프로젝트의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외국인의 순에서도 과연 이러한 유치가 이루어질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존폐 여부를 놓고 있지만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미 급락이 나왔지만 투자자분들께서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들 확인해 보시면서요. 시장 전략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황 보기 전에요. 오늘도 온체인 지표 저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시큰둥합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귀환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져 왔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차트는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이고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과 녹색 선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요. 비트코인도 그와 맞춰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요. 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 역시도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의 수요도 줄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졌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아직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의 상승을 바라보는 눈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부분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어제와 크게 변동성은 없습니다. 97,000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간밤에 호재성 뉴스가 될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크게 가격 변동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투심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1%가량 상승하면서 2,7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리플코인은 다시금 테더코인에게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내어주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는데요. 현재 리플은 2.3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달러 선을 하회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만회해주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오늘 시장에서는 192달러입니다. 간밤의 하락이 좀 컸었고요. 20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끌어내려지고 있다라고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지코인을 비롯한 밈코인들도 여전히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도 또 뉴욕 증시와 큰 다른 점은 없다라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